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추석 연휴는 잘 보냈어요? 공부 좀 했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한테 그 강의 영상 공부하라고 출석으로 해놓으면서도 9월 30일 분량을 하면서도 이거를 그날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공부 많이 했던데요. 몇 명 지금 벌써 그 공부하고 있던데, 자, 지난 그 9월 30일 강의 영상, 그리고 오늘 것이 논문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여러분한테, 실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채우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분량에서 내가 여러분한테는 이제 큰 틀에서 그 석사 논문 정다운 학생의 그 석사 이제 학생은 아니에요. 졸업을 했으니까 석사 학위를 받고 작가인데 그러니까 정다운의 논문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그게 석사 학위 논문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졸업 논문을 쓰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논제로 삼아야 되는 것 그리고 미안해요. 그 논리적 서술이 어떤 체계를 가져야 되는지 목차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확하게 다시 좀 되짚어 가자면 복습을 해보자면 학위 논문은 사실 여러분이 학생한테 직접 그 학위 수여자한테 직접 논문을 뭐 받거나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건 충강학술정보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검색어를 치거나 아니면 주제어를 넣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 이름을 넣을 수도 있지만 회하며 회화, 앤디 워홀이 뭐 워홀, 또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를 검색을 해서 그 논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어요. 창을 열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국회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원문을 그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다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데 그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나 표절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PDF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하지 않고 그 바로 볼 수 있게 해놓는 출력은 가능한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파일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읽거나 출력해서 보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는 논문 세미나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다루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전체적으로 논제를 잡는 거 그리고 그 논제에 부합하는 논문의 형식, 그러니까 목차를 통해서 논문을 건축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계하는 것들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목차로 들어간 다음에 그 도판들에 대한 설명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 정다운의 논문을 사례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논의가, 그러니까 논문이 어떤 식으로 그 각 파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례는 어떻게 연구하고 서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주석을 다는 것들 그리고 참고문헌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 학위 논문이잖아. 석사 학위 논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학사 학위 논문을 졸업 논문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당연히 그 석사 학위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량이나 형식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좀 차이가 나지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의 논문으로서의 논리적 서술 그리고 그게 논문이기 때문에 그냥 에세이처럼 수필처럼 쓰는 게 아니라 뭐 손 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서술이 돼야 되고 그 논리가 자신이 그냥 말하는 내뱉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논거라고 해. 논리적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 논리적 근거는 내가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거나 기억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명확하게 그
전거를 밝혀준다고 하는데 전거를 밝히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것이 책에서 학계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요즘에 그 무슨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농담처럼 그런 말들을 쓰던데 학계의 정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애 오락에서 막 이렇게 좀 그 남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통용되는 정설이라는 건 이미 학계가 그걸 인정했다는 거고 어디에 논거로 써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동의가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되면 여러분한테는 논문의 수준을 보증해 주는 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어떤 정설, 학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것들을 여러분이 논문에 쓴다면 여러분의 논문도 그만큼 어떤 합리성이나 논리적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참고문헌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논증할 것인가를 되게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때? 그만큼 그러니까 수준을 따질 만큼 책을 많이 읽거나 연구를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치? 4학년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떠냐면 어떤 책에서 읽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여러분이 논거로 다는 경향이 좀 있어. 이렇게 그 여러분의 선배들 졸업할 때 봐도 그렇고 내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강의실에서 작년에 2학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논문 연구한 것들 그 계획서를 발표를 계속 시켰는데 보면 그런 주석 달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거나 주석을 달았는데 그게 참고문헌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그 다른 어떤 책이나 글들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성립하기에 어려운 학계가 그걸 받아들이기에 타당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나는 그거를 좋아해서요. 나는 그걸 읽었기 때문에요. 라고 전거를 다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학술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자기 논문의 수준을 어, 낮추거나 낮다고 들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어느 블로그나 카페에서 인용했다고 달아놔. 뭐 겉으로 보면 주석이 그럴 때 뭐 주석을 달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학술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이 그 블로그의 글쓴이보다 카페에 남용돼 있는 어떤 잘못된 정보보다 더 정확한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주석으로 달므로써 어때? 자기의 졸업 논문이 되게 엉터리고 후지다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떤 책이나 어떤 글이나 어디서 자기의 소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내는가 매우 중요해. 그런 만큼이나 여러분이 좀 폭넓게 독서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여러 독서를 통해서 수준차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 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내가 다른 책에서 읽은 거랑 견줬을 때 타당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라든가, 아, 이 사람은 더 많이 이 논리를 증명할 때 더 많이 인용이 됐던 논문이나 책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 논문의 소위 인용의 가치를 더 둘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게 지적인 힘이야. 그런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뭐 지금 4학년으로서 실기 쪽으로 나가겠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직업적으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그중에는 나처럼 이론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학생이 혹시 있다면 정말로 지금 해야 되는 건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생각하고 글을 써보는 거야. 근데 그걸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좋은 논문들이나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일종의 작품을 볼 때도 그렇지만
신미안이 생겨야 되는 거야. 아, 이 학자가 되게 이 주제에서는 중요한 학자야. 그리고 이 학자의 어떤 글이 반드시 참조할 내용을 갖고 있어 라든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물론 그거는 공부를 하다가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그런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이론적 경향이라든가 누가 누가 이런 중요한 저서를 썼다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뭐 가령 예를 들면 미술 서적에서 그 어떤 것들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저자들의 목적이나 그런 책들의 어떤 방향은 학술적인 그 논증이라든가 뭐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든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다르면 다른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 들어가서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다? 학술적으로 졸업 논문으로서의 어떤 학술적 그 가치 그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거가 참고문헌이 잘 선별돼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내 설명이고 이제 다시 논문으로 들어와서 정다운 논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 여러분하고 지난주 강의까지 해서 내가 이런 도판 목록 들어가는 것까지 설명을 했죠. 도판에서도 하나는 참고 도판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졸업 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작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영향을 받거나 연관관계에 있는 참고 작품 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자기 작품 도판이 없으면 이건 논문으로 자기 작품론으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작업이 없는데 어떻게 작품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참고 도판과 본인 작품이 있다. 그런 목록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면 석사학위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이든 아니면 이제 나처럼 이미 이제 기성 이론가로서 학자로서 논문을 발표할 땐 학회에다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그 기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큰 틀이지만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압축하는 국문 초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문이 무엇을 주제로 어떠한 연구를 수행을 해서 결론을 낸 논문이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뭐 논문마다 다르지만 단 10줄에 압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한국어 논문이 한국어로 쓰이는 거라면 그 한국어 국문 초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영문 초록도 같이 가는 거야. 논문에서는 두 개의 그 소위 그 쌍두마차처럼 두 개의 초록이 있는데 하나는 이 논문을 쓴 주요 언어로서의 국문 초록이 있는 거고 외국어 논문 초록이 또 붙는 거야. 이게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게 학계의 정토 소위 관성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논문 전체를 읽지 않지만 그리고 이 논문 전체가 외국어로 쓰이지 않지만 외국어로서 이 논문을 읽을 사람들한테도 이 논문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앱스트랙트인 거지. 그리고 또 이 논문 본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문 초록의 역할인 거야. 자,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졸업작품에서는 졸업 논문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어? 이 정도 분량은 사실 긴 거고 여러분은 국문 초록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가장 압축적으로 4-5줄 안에서 나의 작업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요약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국문 초록하고 같은 거야. 그걸 근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국문 초록의 형태로 쓰지 않더라도 압축해서 서론에 시작할 때 써야 되는 거야. 본 연구는 본 졸업 논문은 뭐뭐뭐뭐뭐다라고 3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교수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바로 피력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 얘기부터 먼저 갈 수 있는 나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는 작가이고 내 작업의 미술의 세계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근데 형식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매체를 주로 쓰고 기법적으로는 이런 걸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루고 싶어서 구현한 미학적인 가치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거의 이렇게 그 뭐랄까 기본 어떤 그 건축 구조처럼 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고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국문초록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작업 세계를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정리된 사고를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뭐 예를 들면 운동하면서도 생각해보고 하는 거지. 그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굉장히 즐거운 일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모호하고 못생긴 어떤 덩어리로서의 예술 세계를 아직도 되게 그냥 엉성한 그런 거를 계속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크리스탈을 만드는 것 같은 게 그런 생각의 활동이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국문초록은 뭐다? 본문에서 전개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일종의 간판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따지면 여러분 제목과 더보기란에 이렇게 핵심 정보를 넣잖아. 그런 거 같은 게 이 국문초록인 거예요. 그래서 국문초록의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다운 같은 경우는 글이 상당히 길어졌지. 요약이 국문초록이 길면 안 돼. 근데 사실 그 정다운 같은 경우는 작업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이 정도로 긴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얘기가 끝났는데 지금 쭉 가서 영문초록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국문초록과 대칭해서 영문초록을 잠깐 보여주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영문초록인데 여러분한테 지난 수업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논문을 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논제인데 논제가 제목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제목이 국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문으로도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당연히 국어가 한국어가 네이티브니까 모국어니까 국어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어로는 우리가 이제 구어로 말로써 이렇게 관성화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대화체로 통용하는 나의 모국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논문은 어때? 그 습관성을 깨트리고 가장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낯선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 말은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야 나라고 자기가 디파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멀티플인지 아니면 다이버스인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다양성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복합성인지 아니면 다층적인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영문의 제목을 써보는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런 국문초록의 내용들을 또 영문초록에서 맘대로 자기가 새롭게 또 영문초록을 쓰면 안 돼. 국문초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번역해서 영문초록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지금은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되게 정교하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 학계에서는 정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뭐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어려우니까 어떠냐면 영문초록이 굉장히 엉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지금부터. 자, 다시 영문초록이 이제 서론으로 갑시다. 서론으로 가면 서론은 국문초록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논문 전체가 어떤 논문인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부분이기도 해. 서론이라는 건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introduce 하는 거야. 이 논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장이 바로 서론이야. 그렇지만 소개만 하면 안 돼. 서론은. 서론에서는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를 소개하면서 전체의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의 주 핵심은 무엇이고 본문은 어떠어떠하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논문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 주장은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뭐 여러분이 시장터에 가가지고 나는 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의미도 없고 반박도 안 당하겠지, 사실. 그지? 그런데 그 논문이라는 건 그런 주장이 일테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주장이 타당하기 위한 전체적인 논리적 서술과 논거와 아까 말한 논거와 그리고 방법론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이러이러하게 설득하겠다, 독자한테. 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믿어줘가 아니라 논문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읽어가면서 독자를 이해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 논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떠냐면 논문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논문 제목이자 논제는 뭐야? 논문의 연구의 주제지. 주제는 일테면 연구 목적과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근데 그 연구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이 뭐다? 연구 방법론. 그리고 그런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이게 피력돼야 되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되는 곳이 어디다? 서론이야. 근데 본문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연구 방법론으로 할래.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서론은 본문에서 수행할 내용들을 미리 약속하는 거야. 미리 약속하면서 어때? 예시하고 있는 거지. 이러이러한 걸 할 거다. 그럼 어때? 우리도 여러분도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으면서 미리 지도를 그리거나 따라가게 되지. 논자를. 그지? 논문의 필자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잖아. 이런 연구를 한다고 이런 방향에서 한다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연구 목적과 연구 방향과 방법론이 아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읽는 독자들이 이 논문을 무시하게 되겠지. 엉터리야. 믿을 수 없어. 아무렇게나 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보다 중시해야 되는 건 뭐다? 논문에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이 연구 주제, 연구 방향, 연구 목적을 설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단번에 되지 않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좋은 책을 읽고 잘 써진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게 연구 방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설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이런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날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누차 읽고 쓰면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론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정다운은 첫 줄에서 사실은 이 첫 문단이 이 논문 전체를 지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이 독자일 때 어떻게 책을 읽는지를 생각해 봐요. 아주 깊이 있게 집중해서 끈기 있게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 훑어보거나 처음 부분을 볼지 그리고 처음 부분을 보면서 어때? 이걸 전체를 계속 읽어갈 것인지 아니면 읽다 말 것인지 아니면 별로 후졌으니까 안 읽을 건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논문도 특히 논문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첫 문단에서 이 논문 전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define을 해야 돼. 딱 규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정다운은 어떻게 써놨는지 읽어봅시다. 시각예술가들은 평면 위에 시각적 이미지를 구현했던 한정된 공간과 재현에서 벗어났으며 여러 오브제와 매체에 대한 실험을 통해 평면 회화가 기본이었던 과거로부터 탈피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지난주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정다운은 기존 페인팅의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을 가지고 패브릭을 가지고 캔버스 천에 뭔가를 그리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자기는 자기식의 패브릭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해. 그걸 피력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 어디에다가 자신을 위치시키냐면 회화 전통 자체가 아니라 회화 전통을 계속 탈피하고 실험하고 있는 예술가 쪽으로 자기를 위치시키는 거야. 그게 첫 문장이야.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내가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문장을 잘 써보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써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도 있었지만 구구절절이 답답하게 뻔한 얘기를 계속 써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뭔가 설명은 할 수 있을지 설명적일 수는 있지만 독자들이 이 논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알 수가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벗겨내고 그런 뭔가 이렇게 애두르고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빼고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은 서론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평면회화가 기본이었던 과거로부터 이미지를 탈피시키는 방식이 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더 이상 회화의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게 되는 차원들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점차 더 다양한 의미와 복합적인 매체를 가지고 확장됐다. 회화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해서 더 넓어지니까 사실 이게 의미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술가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봤던 평면회화에 그냥 답습하는 어떤 회화가 아니기 위해서는 어때? 다양한 매체를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예술가들은 다양한 매체를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회화 표현을 위한 특정한 매체를 한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 본론에서 자신도 이렇다라고 하는 걸 서론에 까는 거예요. 오케이? 서론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점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본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의 밑바탕이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서술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들은 정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성이야. 서론까지는 다소 주제가 광범위하거나 도대체 이 논문이 무슨 연구를 하는 거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면 안 돼. 오히려 서론에서는 그거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바로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모든 얘기를 한 번에 다 처음 만나면서 하겠다는 경우는 너무나 힘들겠지.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전반적인 것들 그러다가 점점 구체성으로 가야지만 그 관계가 확실한 관계가 되는 거지. 논문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본문은 2장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이제 구체적 논의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정다운의 논문은 어떻게 했어? 2장은 먼저 작품보다는 비평을 먼저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현대회화에서 어떤 식의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거는 어떤 미술 비평과 미술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다룬 거야. 그게 바로 지금 회화의 평면성과 매체를 실험하는 문제라고 본문 1장이 이렇게 서술된 이유인 겁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 이 수업은 여러분한테 이론 강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큰 틀의 설명만 할 거야. 그래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미술 비평, 미술 비평에서 특히 회화의 문제를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서술을 했어, 정다운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작품이 아니라 참고 자료. 그러니까 바넷 뉴만이 이제 대표적으로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모더니스트 페인터로 인정한 작가인데 바넷 뉴만의 작품을 도판으로 싣고 거기에 실제로 논의를 해 나가는 거지. 바넷 뉴만의 그림에서 어떤 식의 평면성이 실험돼서 해체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니멀리즘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다운은 자신의 회화가 현대 회화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린버그의 1920년 30년대 그린버그의 현대 회화론부터 미니멀리즘 1960년 미니멀리즘까지를 쭉 검토하는 작업을 한 거야. 쉽지 않았지. 정말 근데 갑자기 뭐 공부 안 돼 있는 걸 갖고 논문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열심히 공부를 했지. 뭐 약간 급하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공부를 해서야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정도로 이제 현대 미술, 현대 회화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어, 정다운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논문을 쓴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를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해 가면서 논문을 써 가면서 그래서 예전에 잘못 알았거나 엉터리였던 것들을 자기가 제대로 된 지식으로 바로 잡아가면서 쓰는 게 바로 논문이야. 여러분도 그래야 돼. 졸업 논문도. 자, 그리고 이제 뭐 3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그런 이론적이고 미술 비평적인 바탕에 대한 연구를 쭉 서술했다면 3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이제 작품들. 그러니까 사실 논문을 쓴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제일 재밌어지지. 왜냐면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지니까. 그래서 정다운은 내가 이제 게랄 리터하고 리티망을 공부해보라고 했어. 왜냐하면 게랄 리터와 리티망은 평면 회화를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재현하거나 그 회화 전통에서 매우 중요시했던 모방의 목적이 아닌 식의 회화를 전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랄 리터 리티망을 다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신은 회화를 그리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그 회화 실험을 하는지를 연결시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로는 루치오 폰타나와 프랭크 스텔라가 나오지. 루치오 폰타나 같은 경우는 캔버스 화면을 절개하는 방식으로 소위 그 현대회화의 어떤 공간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정다운의 경우는 자신이 캔버스 천을 벗겨내고 왁구에다가 패브릭을 감싸는 방식으로 하는 작업과 연결시킨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런 작업들과 이제 뭐 개별적인 작가들 그것도 이제 해외와 국내로 이인영과 문범의 경우를 결부시키면서 그러니까 문범의 경우도 이제 사실 그리기는 그리기이지만 손으로 오일 스틱을 문질러서 그리는 새로운 어떤 매체 표현법을 썼다는 것 그리고 문범의 경우도 캔버스의 옆면이나 밑면 같은 경우를 그냥 그 자투리 공간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로서 활용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문범의 공부를 해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다운 같은 작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작가인 거야. 그래서 정다운이 이 문범까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이인영과 문범을 추천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논문을 쓸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어때?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장이지. 여러분으로 얘기하자면 졸업 논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하고 본론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이러이러한 미술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뛰어난 어떤 예술 작품들도 있는데 나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정도로 서술하면 되는 부분이야. 그게 이제 4장인데 여기서 이제 패브릭 드로잉 연작 분석이라고 해서 먼저 어때? 형식 주제를 분석하지.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아무리 독창적인 졸업 작품 논문을 쓰고 싶다 해도 사실은 내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어떤 형식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서술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이 아무리 멋진 미사역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해봐야 그건 논문으로서 의미도 없고 자기 혼자 읽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주제와 형식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그 주제와 형식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축으로는 주제와 형식이 필요한 장이야. 근데 그 주제와 형식이 지금 갑자기 내가 완벽해진 게 아니잖아. 그지? 예전엔 이런 실험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발전됐다가 되게 이상적인 소위 자기 작품 분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다운 같은 경우도 패브릭 드로잉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의도와 배경을 먼저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한창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자기 작업들을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소위 논의를 구체화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정다운의 경우는 특정한 장소에 맞는 작업들, 사이트 스페시픽 설치 작업들로까지 가. 그러니까 회화가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으로까지 발전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다운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로고 너무 눈 아프죠, 여러분? 눈이 너무 아픈데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작업을 너무 침해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장소 특정적인 작업으로까지 자기가 발전을 시켰다는 걸 논문에서 충분히 서술을 하고 이제 끝맺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러분, 졸업 논문을 왜 쓰지? 자기의 학위 논문을 왜 쓸까? 당연히 자기 작품을 피력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논문, 자기 논문이고 자기 작품을 분석한 논문인데도 너무 자기를 낮춰. 막 위대한 예술 작품을 먼저 연구를 다 해놓고 자기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논문에 되게 그 중립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논증이 돼야 되지만 자기 작업을 서술하는 데서는 되게 그 자부심이 넘쳐야 되고 긍정의 태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하는 작가다. 그 작업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질 게 아니라 난 이런 걸 하는 작가다. 나는 이런 작업을 했다. 이런 생각에서 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료나 형식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물론 제대로 된 그런 게 아닌데 막 억지스럽게 난 이런 거 했고 난 이런 거 할 거 이렇게 해서는 그 논문은 논문으로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냥 네 혼자 그런 생각하세요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논문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작업이 너무 부족해. 의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항상 작업을 막 한 것 같아. 형식이 그리고 해보니까 논문을 쓰면서 자기 작업을 분석해 보니까 형식이 맞지도 않는데 억지스럽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든가 물감을 썼다든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 그럼 어때? 다른 작업을 시도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고 졸업 논문을 쓰라고 하는 이유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할 때 논문을 쓰는 이유야. 실기과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작업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객관화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 뭐다? 논문 쓰기야. 그런데 그래서 자아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논문은 가장 좋은 논문은 자기 작품을 충분히 변호하고 방어하고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좋은 논문이야. 그런 점에서 그 정다운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내가 이렇게 되게 소박하고 또 좀 모호한 상태로 천작업을 했지만 그게 점차 하면서 이렇게 장소 특정적이고 대규모 설치 작업으로까지 갔다라고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정다운의 작업들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 작가는 지금 되게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작업이 자기 작업의 미학적인 특성들을 잘 쌓아 올려가고 있는 작가야. 그래서 평가도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학교 안에서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뭐 어떤 선배가 뭐 전시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미술계 자체에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할 건가, 어떤 전시에 소위 초대가 되거나 중요한 전시, 그러니까 초대가 많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중요한 전시에 참여하는 그런 작가로서 활동해 나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다운의 경우는 그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소 특정적인 작업들을 볼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본문 내용까지 한 거고 결론은 어때? 앞에서 다룬 그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은 본문에서 자기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나가면 돼. 그러니까 반복하면 누가 결론을 읽겠어. 그런데 본문에서 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계속 작업해 나갈게요 라고 약속하는 장이 바로 이 결론장이야. 그렇게 하면 이 결론은 이 논문은 어때? 잘 마무리가 되고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도 어때? 서론이라는 시작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본문 연구를 읽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마치 드라마의 그 엔딩을 잘 써내야 되는 것처럼.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다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한다면 주석 다는 건 자, 작품의 그 캡션 다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작가 이름 쓰고 작품 제목 쓰고 근데 국문과 영문이 있으면 국문 영문을 이렇게 가로로 변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장소에다가 설치한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했다라고 설명하고 작품 제작 연도를 쓰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장소에 설치한 게 아닐 경우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서술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길게 서술해도 상관없어. 점점 더 현대미술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서술하는 이 작업 캡션이 비판받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해. 그만큼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정교하고 지적으로 정리돼 있다. 그리고 되게 개념적인 작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품 참고가 아니라 논문의 경우, 책의 경우 이렇게 써야 돼. 스티븐 파딩이라는 저자 이름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로치고 저자의 원 이름 그 다음에 역자 그리고 꺽쇠하고 국문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 페이지 이게 중요해. 이 순서들이 모든 논문이나 책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야. 학회마다 학술지마다 다른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따르면 돼. 그러나 대체로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온 저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번역서면 번역한 사람 그 다음에 번역서의 제목 그리고 출판사 출판 연도 자기가 그냥 무조건 나 이 책 봤어 이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 참고했다라고 하는 페이지까지를 표시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막 이것도 혼란스러운데 가장 좋은 건 P. 몇몇 페이지 점 그리고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아니면 어떻게 돼? PP. 그러니까 복수로 쓰는 거야. PP.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본문에서 자기가 이렇게 참고한 책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가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참고하고 인용한 것들의 페이지까지 표기한다면 참고 문헌은 그것들을 페이지는 빼고 참고 문헌 자체를 소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2주에 걸쳐서 그 논문 세미나 수업을 했는데 매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졸업 논문이랑 지금 내가 수업에서 다룬 정다운의 석사학위 논문이 목적이나 분량이나 수준차가 분명히 있지만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논문이라는 건 어떻다? 그냥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게 아니야. 학술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논고도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쓰는 목적은 뭐다? 자기 작업을 충분히 잘 분석해내는 것이고 심지어 그 분석 과정을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 작업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나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2번째 이제 논문 세미나 수업까지 마칠 건데요.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나도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충분히 정리해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건 4학년을 위한 수업이긴 하지만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엔 석박사들도 이거를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정도로 이렇게 이 강의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끝낼게요. 자, 다음 수업에서 봅시다.